자, 수요일 오늘 특집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죠. 지금 시점에서 꼭 짚어봐야 할 국내 증시 상황, 냉철한 시선으로 진단하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하반기 시장을 미리 조망해본다. 특집 인사이트 픽 오늘의 시간은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이사 그리고 그로스일 자산운용 김태홍 대표,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그 중에서도 먼저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외 증시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주요 일정과 함께 하반기 유망 업종부터 살펴보고 출발해보죠. 정준혜 캐스터입니다. 네, 벌써 2024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정과 유망 업종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3분기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고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파리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또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리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샤페론과 뷰노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관련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30일과 31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네, 7월 국내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에는 6월 수출입 동향이, 25일에는 2분기 잠정 GDP가 발표가 되고요. 30일에는 금통위의 7월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8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8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21일에는 FOMC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21일부터 25일까지 게임스컴이 열리는데요. 게임스컴에서 펄어비스 붉은 사막의 플레이 버전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게임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이 이후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가시화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8월 국내 일정으로는 22일에 금통위의 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또 8월 중에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9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6일부터 10일까지 베를린 국가 가전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요. 또 17일과 18일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 9월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월말에는 메타 커넥트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서 AI 관련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일정으로는 10일에 금통위 8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12일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일정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바라본 하반기 유망 업종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5개 증권사들의 전망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업종은 단연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요즘 고공행진하고 있는 화장품주나 음식료주도 유망하게 봤습니다. 이 외에도 또 전력기기나 조선, 또 금융주도 이름을 올렸네요. 네, 먼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꼽은 반도체 업종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연중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내년 D램 수요는 플래그십 제품 중심의 탑재량 증가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HBM 생산량 증가 사이클이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반기 반도체주의 질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 K뷰티가 하반기에도 잘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중국은 2021년 이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 반대로 비중국향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뷰티가 중국의 편중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화장품주 주목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3분기 일정과 하반기 유망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경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당초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기도 예상보다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1.3% 성장 찍었습니다. 방금 전에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나오를 보니까 2분기에도 3.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율 기준이긴 합니다만 하반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빅테크 중심이기는 하지만 S&P 500 지수 역시 15% 넘게 6개월 동안 뛰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경제, 그다음에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선엽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 증시가 큰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여전히 긍정적이겠지만 다만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상반기보다는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엔비디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역시 많이 올라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뭐 9월이든 10월이든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핑계 자체가 혹시 경기가 현재보다 둔화되는 쪽으로 예상이 나온다라면 그로 인해서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쉬어감이 뭔가 시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꺾는다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 전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 떨어지더라도 그게 건전한 조정일 것이고 예.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조금 부진했죠.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회복세가 두드러진 그런 상반기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한 3, 4% 정도밖에 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중국 따라가면 안 되는데 중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밖에 안 됐죠. 전체 시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탓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김태용 대표께서는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하반기는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정도는 있지만은 상당 부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준비가 잘 됐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많이 부진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특히 4분기 정도 가서는 삼성전자도 많이 캐치업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AI 반도체 외에도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그 PC용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용 반도체라든지 이쪽이 사실은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돼야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 다 4분기에 출시가 되는 걸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I 반도체에 의존했던 반도체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온기가 확산되면서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크로 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저희는 한 9월 정도부터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달러 강세 일변도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그동안 언더웨이트 했던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으로도 돈이 좀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좀 부진했던 부분을 많이 만회하는 하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머징 시장의 우두머리는 또 우리 국내 증시죠.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도 돈이 좀 들어올 가능성, 우리 하반기 전망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 어떤지 신인규 기자가 쫙 정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의뢰해서요, 이 상장사들 실적 연초 대비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곳들 순위를 좀 살펴봤습니다. 상장 종목 가운데 보고서 3곳 이상 나온 곳,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했고요. 돈을 얼마나 더 벌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곧 확인될 2분기 실적 추정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실적 추정치가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한국전력입니다. 이 한국전력 연초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증권사들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최근 데이터들 모아보니까 평균이 1조 2천억 원, 2분기 실적 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비용 측면에서는 이 전력 구매 단가라든가 그리고 연료비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와 반면에서 이 전력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이 비용 부분에서의 이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었고 전기요금을 안 올리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전기요금은 4분기에 있을 예정이니까 2분기 실적에는 당장 반영이 될 거로 증권가에서는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야 대표적인 HBM 수혜주죠. 뭐 예상을 뛰어넘는 메모리 상승세가 실적 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됐고 또 세계 증시 모멘텀 이끄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관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풍산 경우에는 구리 가격 상승으로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방산 부문 성장 기대된다는 게 연초 대비 이 증권사들의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고 한미 반도체 상반기에 우리 증시 모멘텀 줬던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이 핵심 생산 장비인 TC본더 그러니까 반도체를 쌓아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2분기 하반기 이쪽 넘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선도업체뿐 아니라 후발주자들도 고객 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엔타이어 테크놀로지는요. 한원 시스템 인수 이후에 이 목표가는 증권사들이 계속 낮추고 있는데도 실적 자체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유니드라든가 원익 QNC 그리고 대한항공, 고려항공,
크래프톤, 넷마블 모두 이제 연초 대비 컨센서스 상승률이 20%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좀 압도적으로 200% 넘는 추정치 상향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쫙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이제 외환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스위스, 스웨덴, 유럽연합,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의 발빠른 금리 인하 단행으로 풀이가 되는데, 자, 사실 세계는 지금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9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밤에 보니까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선엽 이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연준조차도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고 결국 이는 경기 지표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연준의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연준이 인하하고자 하는 이 금리는 추세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레벨을 약간을 낮추고자 하는 금리 레벨을 낮추는 보험적 금리 인하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가 일정 수준 둔화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연준이 최근에 봤던 건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흔히 얘기하는 서민층 또는 담에 돈을 빌리는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지금 본격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준이 이번에 있었던 6월에 FOMC가 있었잖아요. 이때 성명서 내용들 보면 되게 재밌는 문구들이 되게 많은 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전에 그건 뭐냐면 혹시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상반기까지 연준이 기다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핑계는 주거비가 혹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에 주거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면 또다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원 물가 내에서 금리를 내리기 위한 핑계는 사실 고용시장이 일부 훼손되는 걸 용인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4% 위로 그렇습니다. 막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고용시장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망가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고용시장에서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었을 때 연준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논란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왔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만 하더라도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기업조사하고 가계조사하고 크게 다르다더라. 또 그 안에 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은 오히려 줄었고 의용직들이 많이 늘어난 걸 봤었을 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파월 의장조차도 지금 최근에 있었던 고용이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 걸 감안을 하면 그리 높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오늘에 걸쳐 있는 연준 이사들의 일부 위원들의 발언에도 어제도 메리데일리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에서 뭔가 조금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놓고 보면 결국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그 이후까지도 제가 볼 때도 고용시장에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식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전망들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정말 보험적 금리 인하 성격에서 9월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고용 지표를 볼 때 단순히 고용의 수치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한번 주시해 보면서 금리 동향 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금리 차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 역시 내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태용 대표님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 기준점을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때부터 전후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선엽 이사님 9월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보태면은 사실은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요. 그리고 신규 고용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왜 실업률은 이렇게 4%까지 나쁘게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아까 가계조사 얘기하신 것처럼 약 6만 가구 정도를 가지고 가계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그거는 이민자는 잘 포함이 안 됩니다. 거의 기존에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가게들은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과거를 한 50년 동안 봤을 때 제가 언제에 미국에 경기 침체가 들어왔는지 봤을 때 제일 일찍 들어왔던 게 실업률로 4.5%를 찍었을 때 2001년에 경기 침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5% 정도 가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9월달 가능성이 시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연준 위원들도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이 먼저 한다고 그러면은 금리 차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약세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한국도 그 직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얘기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만 원달러 환율 계속 뛰고 있죠. 지금 1,390원대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강화되고 기타 통화들은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배경 어디에 있는지 또 전망 이선엽 이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말씀 주신 데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환율은 달러가 강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거고 그나마도 다른 국가들은 그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전쟁 이슈도 있고 나름대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일본이야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한국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반해서 약세를 띠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다른 이슈도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한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년에 우리나라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 한 30조 정도 산다라면 우리는 최근에 한 연에 150조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개인들도 그런 많이 상황들. 지금 투자하고 있죠. 개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거고 연기금들이 제일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환율이, 그러니까 이전에 원화 달러 환율보다도 환율 레벨이 좀 낮아지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점들은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엔화와 관련해서도 최근 엔화 같은 경우도 결국 일본이 기다리고 있는 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걸 바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없으면 미국이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가정화된다라면 엔화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포지션들이 지금 엔화 약세를 베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전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우리 원화가 거기에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수준은 지금보다는 조금 원화를 강세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반기에는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조금 떨어질 가능성 이쪽을 이제 전망을 하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만 놓고 보면 지금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죠. 수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 얘기는 김태용 대표한테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거는 상당 부분 오래됐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대표적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익들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는 늘 수출이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환율 때문에 이익을 얻는 그런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출 비중이 올라가는 기업들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업종이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업종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료,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은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또는 방산, 그리고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단순한 환율의 수혜보다는 더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로스힐 이제 자산운용인데 성장주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가요?
꼭 성장주만 좋아하진 않지만은 큰 산업이 성장 궤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쪽에 초기에 진입하는 거를 저희 목표로 잡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로스를 좋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로스 힐입니다. 자, 원엔 환율도 관심이죠. 지금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원엔 환율 900원 정도일 때 엔화에 투자한 기업인들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걸로 봤던 거죠. 하지만 지금 어제 870원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평가선을 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엔화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선엽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실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잘 아시다시피 채권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자펜이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의 비중이 54%가 넘더라고요. 또 현재 부채가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부채와 관련해서 만약에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즉 성장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게 되면 이자 비용 부담이 사실 1년 예산을 거의 잡아먹는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자만 갚다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제재하면서 뭐 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텐데 옛날에 역시 진짜 일본이 세계 최대 순채권국 막 이랬는데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동안 40년 동안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일본한테 가장 좋은 카드는 뭐냐면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서 이로 인해서 엔화가 일정 부분 강세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입 물가가 내려갈 거니까 제어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경기 추가적인 어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그동안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거의 못할 거라고 보고 엔화 약세를 가정했었던 건데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엔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포지션이 전환되는 시기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폭에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도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특히 원화하고 엔화가 지금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큰 움직임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엔화의 방향성은 그동안에 초약세 지금 뭐 159엔 왔다 갔다 하는데 달러와 관련해서는 170엔까지는 안 갈 거라는 얘기죠. 일단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160엔을 넘은 굉장히 강력하게 현재 개입을 했고요. 그 개입할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도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선이라고 보는 게 그게 무너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엔화가 너무 초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실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는 일본 경제에 미치는 건 엄청난 악영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160엔까지는 막으려는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 약세 현상은 지금 160엔 정도 수준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으니 지금 수준이 조금 상단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하반기 경기 진단부터 금리 환율 동향 전망까지 모두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자,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에선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의 접전입니다. 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증시 변동성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과연 미국 대선 이벤트에 따라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엔 어떤 업종이 있을지 박정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주요 일정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월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을지 글로벌 증시 캘린더부터 체크해 보시죠. 10월에는 통화정책과 은행권에서의 회의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중으로는 브릭스 정상회담도 열리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국내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면 11일에 금통위 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판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일정들이 참 많은데요. 5일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112년 만에 전 현직 대통령이 맞붙을 전망이고요. 6일부터 7일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7일에는 MSCI 지수 리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들이 편출입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1일에는 중국 광군제가, 29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 최근 급등 중에 있는 K 화장품이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1월 국내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28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요. 29일에는 10월 관광통계지표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2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아쉬움을 달래는 사이버 먼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17일부터 18일에는 FOMC 회의가 열릴 계획이고요. 25일에는 대부분의 증시가 성탄절 휴장에 들어섭니다. 국내 일정으로는 24일 금통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한편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동해 가시전 모멘텀도 있는데요. 12월에 첫 탐사와 시추가 시작되니까요. 이 일정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미국 대선에 따른 하반기 유망 업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 대선 진행 시기의 수익률 평균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진했던 지표들은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V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 자세한 수익률 함께 비교해 보시면 선거 직전인 9월과 10월에는 S&P 500에 속한 여러 한 개의 주요 업종들이 일제히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직후 함께 살펴보시면 경기 민감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12월에 들어서는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전당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봐야겠죠. 민주당의 바이든과 공화당의 트럼프 각 후보가 당선될 시 수혜를 받을 업종들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퍼스트 솔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헬스케어 서비스와 전통 인프라, 전력 인프라 업체들의 정책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아마존 같은 대형 성장주들이 강세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요. 보안 업체들과 방산, 또 엑선모빌 같은 전통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서 일라이릴리나 머크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오름세도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증시 수혜주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올해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과 그에 따른 수혜 업종들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증시 전망 살펴봤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하반기 최대 이벤트가 미국 대선입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투표권 없는데 이선영 이사님 투표권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아주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 접전 양상인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그래도 트럼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나름대로 뭐 최근에 미국 시민들의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또 글로벌 정치의 지형이 이전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보통 대선을 하면 한 번 누가 집권을 하면 이제 연속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성향들이 국내외 모든 어떤 정치 성향들이 다 완전히 양극단으로 펼쳐지잖아요. 결국 이쪽 양극단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 다음 정권을 뽑고 그 다음 정권에 또 극단적인 것 때문에 또 다른 정권을 뽑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그게 트럼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정원 캐스터가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될 때 뭐 에너지라든지 IT나 금융 이런 쪽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분석인가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일단 증시가 달려왔던 가장 큰 원인은 정책에 의해서 달렸다기보다는 AI 이런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이 산업의 트렌드가 올라오는 게 사실 어느 진영이 된들 저는 일단 무관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의외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밌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바이든은 원래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트럼프 정책 중에서 재밌는 정책들이 뭐냐면 트럼프의 이 정책은 바이든에 있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익을 위한 정책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라, 뭐 반도체도 짓고 2차 전지도 짓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정책을 잘 보면 이 들어오는 제조업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만드는 정책들이 대다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관련 정책이죠. 그냥 간단하게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 가격을 제일 낮춰서 전기료를 제일 싼 국가로 만들겠다. 그러면 전기료가 제일 싸질 때 제일 좋아진 업종은 AI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를 많이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가가 내렸을 때 좋아진 업종이 저는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운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택배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는 거고 화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깔고 가고 거기에 유가가 내리는 에너지 가격이 내릴 때 좋아진 업종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전기료만 싸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의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부족하니 가격 경쟁력을 위한 정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제2의 플라자비를 얘기를 하고 있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현재 책사가 있고 그래서 원화, 그다음에 엔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절상을 해라.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들어서는 큰 기조 자체가 달러 자체가 약세로 간다라는 정책을 놓고 보면 이게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상반된 정책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었을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원화 강세 수혜주들 이것들이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제조업 경쟁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역할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은데 관세를 좀 올린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미국 제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경쟁력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전기차가 좋으냐 나쁘냐 얘긴 많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나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싸다. 그렇지 않나요? 이 싼 가격을 막으려면 결국 관세란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땐 그 관세 정책이 우리한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차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안 들어오면 우리의 포지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동차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바이든이 했던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런 정책의 모습들과 관련해서 각각의 정책 안에서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종목을 잘 찾으면 저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태웅 대표님 역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시나요? 사실 뭐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서베이하는 사이트하고 도박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아, 네. 예, 도박 근데 사이트. 예, 서베이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이제 도박 사이트는 사실 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베팅을 하는 거기 돈이 때문에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가 확률이 더 높은 편인데요. 도박 사이트 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전기차, 특히 또 2차 전지 쪽은 좀 불리할 거다 이런 분석들을 계속 내왔단 말이죠. 네. 2차 전지 물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 이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긴 네. 합니다. 그렇다면. 애석하게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쪽들은 손을 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던 부분이 사실 뭐 그 전쟁, 두 가지 전쟁을 치르는 이런 국방비 증액도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피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다른 정책에서는 IRA 법안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나 이쪽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누가 돼도 좋은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방산 업종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원래 약 1조 달러 정도를 방산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방산 세계 경찰 역할을 좀 줄이면서 미국이 커버할 수 있는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그 경찰의 역할을 줄인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지금 방위 산업에 투자를 직접 각국이 늘려라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성비가 있는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방산업체들이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가 하락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쪽까지 전략을 한번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12월 첫 시추에 들어갈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12월이 첫 시추 예정이지만 그 사이사이 또 다수 이벤트들이 또 예정되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이벤트들과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신인규 기자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잘 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30년 정도는 뭐 좀 걱정 덜면서 가스 쓰고 그리고 4년 정도는 뭐 산유국처럼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1,000원에 리터당 1,000원에 한번 넣어보고 그런 싶습니다. 꿈도 한번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연일만 유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석유공사에 질의 넣고요 또 관련해 출입할 때 예전 분들 전문가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정 분위기 등 이런 거 좀 파악했는데 알려진 대로 이 석유공사는 최근에 이 투자 유치 사업 설명회 이거 로드쇼라고 합니다. 로드쇼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자 당신한테는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맥락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유전을 갖고 있는 나라가
국영 기업이라든가 나라가 해외 석유 기업과 투자 협상을 진행할 땐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밀 준수 계약 맺은 다음에 로드쇼에 뭐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 설명회 이후에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한테 이제 자료 열람권 준 다음에 우선 대상자 선정하고 최종 계약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지금까지 얘기에 더해서 최근에 석유공사 사장 발언 보면은 이 자료 열람 단계, 데이터룸 단계까지는 얘기가 나오는 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잠재 매상량에 대한 분석 데이터 보고 석유 기업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취재를 해보면은 일단은 12월에 첫 시추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확하게 며칠이냐 이런 걸 좀 알아봤더니 잠정 시추 예정일이 12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가 아니라 12월 후반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담고 있냐면 시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벤트가 된다는 거죠. 이 40일로 잡고 시추와 함께 매장량이나 추가 탐사 적절성을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현재 정부는 시추를 5번 정도 하면 1번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 성공률 자체라는 거는 첫 시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기 중에 추가 시추 여부가 판가름 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벤트는 석유공사가요, 시추선 용역 계약까지는 외국의 시드릴사라고 해가지고 시추적 영역 계약까지는 했는데 아직 용역 계약 안 한 게 있습니다. 시추선 이 용역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아직 안 했고, 이게 순차적으로 아마 결정이 나고 그러면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수혜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건 연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 영일만 유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텀을 주고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증권가에서도 이 점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에너지 공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든가 석유공사, 뭐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까지 이런 공기업들한테는 당연히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아까 제가 이 용역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해 시추나 해양 플랜트 제품 납품 이력이 있었던 이 태용이라든가 밸브 부분에서 이 석유화가 메이저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DK락 이런 부분들의 수혜도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일종의 테마주인데 김태형 대표님 뭐 펀드에 이런 것도 담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 저희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고 있지는 왜냐하면, 않고요? 예, 아직은 이제 시추를 해봐야지 가능성 어느 정도 역시 봐야지 두드려 보고 나서 보수적이라서 담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일단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선영 이사님. 예. 시장의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변동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쏠림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좀 더 멀리 보고 좀 업종이나 산업에 또는 기업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해보면 사실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은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투자 시기를 좀 넓혀가시면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선엽 이사님은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을 것이니 일단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김태용 대표님은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세요? 하반기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도주가 있었고 상반기에 잘 아시는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K-뷰티라든지 K-푸드 이런 쪽들이 시장을 끌고 갔었죠. 하반기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업종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해서는 뭐 조선업종이나 수출이 늘어나고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성장주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금리가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수출 가능성들이 있는 이러한 그 압축된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이런 쪽들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확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뷰티, K-푸드의 뒤를 이어서 수출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집 인사이트픽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이사와 그로스힐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 한국경제TV 신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